요즘 미국이 왜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다시 집중하는 걸까요? 그냥 뭐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서 군사 개입 얘기까지 쏠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그 속에 숨겨진 미국의 진짜 속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한다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네, 맞아요. 단연 석유겠죠. 근데요, 그건 정말 이 거대한 뱅산의 일각, 그러니까 딱 보이는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왜?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미국은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단서가 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17%. 이 17%가 뭐냐면요.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원부국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땅밑에 묻혀있는 기름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판에서 쓰는 생산량은 전 세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단순히 석유가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류의 석유냐?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가볍고 묽은 기름, 이걸 경질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막 넘쳐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의 핵심 정유 시설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중진류에 딱 맞게 설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많은데 종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아니면 비싼 돈 주고 멀리서 굳이 맞는 기름을 사와야 하는 그런 비효율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딱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넣을 맞춤 기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산업계가 베네수엘라를 간절히 원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이런 산업적인 필요만 가지고는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움직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미국의 훨씬 더 큰 그림, 그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석유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숨어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복잡한 계산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첫째, 방금 우리가 살펴본 석유, 즉 산업적인 필요성. 그리고 둘째, 미국의 바로 코앞, 뒷마당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지정학적인 이유. 셋째는 좀 흥미로운데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야망.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국내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덮으려는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바로 지정학적 체스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건 그냥 남미의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거대한 강대국들의 경쟁, 그 한복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기들 턱 밑에 경쟁국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경쟁자를 향한 미국의 목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먼저 러시아.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컨트롤해서 유럽에 공급하고 싶어 해요. 왜냐?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쥐고 흔드는 에너지 카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중국이 빚을 이용해서 베네수엘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고 무엇보다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고작 서너 시간이면 닿는 곳에 만들어진 중국의 전략적 거점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가지 동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스케일이 작아져서 당시 대통령 개인의 야망이라든지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인용구가 정말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데요.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패션 디자이너가 옷으로 세상을 보듯 트럼프는 땅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대통령의 눈에는 전 세계가 거대한 부동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히는 게 최고의 업적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야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하고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옛날에 미국이 프랑스한테서 루이지애나 땅을 사들여서 영토를 엄청 많이 넓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린랜드를 살려고 시도한다거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걸 위대한 미국의 영토 확장의 역사를 잇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동기입니다. 바로 국내 정치. 흔히 말하는 시선 돌리기 전략이죠.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무슨 스캔들이 터지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런 국내의 불리한 문제들을 저 바깥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한 번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쓰였던 정치적인 카드죠. 자, 이렇게 산업, 지정학, 개인의 야망, 국내 정치까지 이 네 가지 동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장기적인 점령 성공 가능성을 사실 굉장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과거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결국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그 쓰라린 경험들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제국들을 보면 핵심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힘으로 눌러서 자원만 빼앗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자기네 체제 안으로 받아들이고 통합시키는 능력이죠. 대표적인 예가 고대 로마잖아요. 정복한 지역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면서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대 미국의 근본적인 딜레마라는 겁니다. 보세요. 베네수엘라의 기름은 너무나도 원하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이 분석은 바로 이 모순 때문에 현지에서는 저항이 싹틀 수밖에 없고 결국 진정한 통합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묵직한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 제국이 그 땅의 자원은 탐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은 거부하는 방식으로 과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지금까지 그 답이 아니오에 가깝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